저보고 어떤 분은 경제는 하지 마라, 이런 경제 잘 모르더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보면 볼 수 있겠죠. 제가 경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매달 달 뭐가 생길 거다 이렇게 정확하게 점쟁이가 아닌 이상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한국 경제가 되어가는 모양새를 이렇게 짐작해서 이야기할 능력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당선되는 부분을 제가 오래전부터 말했을 때, 제 방송을 꾸준히 1년 전부터 말할 때 봐온 사람은 미국의 경제 문제가 트럼프 당선의 원동력이 될 거고, 예측에 하게 된 부분이 이 미국의 경제와 그 속에서 러스트 벨트라고 부르는 한 10여 개 주의 어떤 세락, 그리고 백인 노동층의 문제들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유럽의 거국 극자의 열풍도 예견을 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영국의 브렉시트나 영국 노동자층의 불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매달 며칠 뭐가 터질 거라고 제가 말을 하는 부분은 맞지 않을 수가 있겠죠. 제가 부동산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 했는데, 저는 정치권이 인위적으로 투기붐을 조장하고 이 재벌 건설회사라든지 기득권의 움직임을 반영해서 방치하는, 또 이 정부의 정책을 통해서 그걸 밀어주는 이런 부분이 없이 정말로 시장에 맡긴다면 저는 부동산이 머지않아 확실하게 붕괴할 수밖에 없고, 그 원인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한국의 가계부채, 이런 부분들과 지금 한국의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더 이상 이렇게 비싼 아파트를 용인할 수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국 경제가 무너져 가고 있다. 지금은 일시적으로 한국 경제가 2.3에서 성장률이 2.5로 올라간다, 어쩐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저는 한국 경제가 중국과 미국 사이의 정치적인 요인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몇 개 수출 대기업을 빼고는 나머지 대기업이나 중견회사들까지도 어려워져 가는 속에서 한마디로 방향성을 잃고 지금 헤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불황 속에서 한국이 과거처럼 수출을 통해서 잘 해나가기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점점 갈수록 지금 앞서 있는 분야까지도 중국이나 일본, 또 새로 신흥 개도국에 추월당하는 양상이 벌어질 거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한국 경제가 새로운 활로를 4차 산업혁명 어쩌고 하지만은 이런 부분이 되지 못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문제를 제기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럴 만한 여건이 되지 않고 계속 터지고 있는 정치 사회 문제를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저는 한국의 빈곤층이 20% 이상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뭔 한국의 빈곤층이 20%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제가 미국의 지금 빈곤층이 미국 인구 3억 2천만 명 중에서 제가 볼 때 1억 명이 빈곤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5천만에서 한 7천만이 빈곤층이지만은 통계에 잡히지 않은 빈곤층까지 합치면 1억 명은 빈곤층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요. 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서 한국의 빈곤층이 전체 인구의 19.5%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빈곤층 가운데 5개 소득보장제도, 즉 기초연금, 공적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 고용보험급여, 즉 실업급여, 이런 부분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35.8%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5명 중에서 1명이 빈곤층이고, 빈곤층 3명 중에서
한 명 이상이 소득 사회 안전망의 바깥에 있다라는 겁니다. 일할 수 있는 나이 18세에서 64세 가운데 실직한 빈곤층 가운데 제도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이 57.3%라는 겁니다. 실직한 빈곤층의 절반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별다른 정부의 복지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3년간 연속 빈곤층에 속하면 장기 빈곤층으로 분류되는데 이 계층이 전체 인구의 13%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5천만 중에서 1,000만 명이 빈곤층이고 650만 명이 장기 빈곤층이라는 겁니다. 장기 빈곤층 중에서 정부의 복지제도에 접근도 못 해본 사람이 22%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50만 명 중에서 130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이 복지에 근처도 가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5가지 정부의 사회보장 이런 지원 제도 중에서 어느 한 군데도 해당되지 못하고 접근도 못 해보는 빈곤층이 35%에 있다라는 부분은 지금 소득을 보장해주는 그런 각종 복지급여 제도가 한마디로 국민들에게 그 대상인 어려운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시스템에서 심각한 고장이 나 있다는 거고요. 또 근로능력, 즉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현재 소득을 보장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요즘 시급 만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민노총이나 이런 단체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급 만원이 현실화 되려고 한다면 시급을 따지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 중에 안정적인 일자리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시급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월급이 아니고 한국에는 주급이 없으니까 그야말로 임시직, 일용직도 시급은 아니죠. 하루 얼마죠. 그러니까 시급은 그야말로 아르바이트 정도의 임시직에 일하는 사람일 거라고 보는데요. 파트타임은. 이런 사람들이 일을 이렇게 시급 만원을 정말로 받을 수 있고 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정말로 이거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직장들, 식당이니 각종 무슨 프랜차이즈 점이니 또 물건 파는데 뭐 이런데 일하는 사람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그 고용주조차도 한마디로 빈곤층이거나 영세민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식당들 중에서 한 달에 150만원 소득을 올려는, 즉 자기 주인이 자기 월급 받을 만한 그런 식당이 못 되는 데가 절반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정부가 이렇게 임금을 강제적으로 올려가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가는 과정이 한꺼번에 그렇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저임을 받는 사람한테 일을 하면 그 일에 따르는 근로장려세를 보태줘서 결국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일하면 국가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내가 하루에 1시간에 6,000원짜리 일을 하면 정부에서 한 2,000원을 보조해줘서 8,000원짜리 소득을 받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말로 이상과 현실의 괴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최저임금 만원을 시급 만원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지금 이걸 해야 해소된다 이야기하지만은 중소기업은 그거를 주고 기업이 유지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저임금 해외 국가로 기지를 이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사실 중소기업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결국은 물건값을 올려야, 파는 물건값을 올려야 시급 만원을 직원한테 줄 수 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이 초래될 거다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한마디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입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 여기에 영향을 받는 사업장이 전체 중에서 25%가 넘기 때문에 그들 대부분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이런 밑에 계층에, 즉 최저임금 만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한테는 결국은 이 사람들의 지급 능력을 평가해서 인상률을 조정하고 대신에 어느 정도는 정부가 대신 지원을 하는 부분을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라고 또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거는 80, 90년대에 미국에서도 논란이 된 겁니다. 즉 근로장려세라고 해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일정하게 돈을 보태어 줄 필요가 있다. 즉 지금 정부가 나눠 먹기 식으로 이 복지를 그냥 돈을 던져주는 식으로 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복지는 정말로 필요한 사람 소수에게 한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일을 하게 만들므로써,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다 일을 하게 만들므로써 일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즉 교육 수준도 낮고 숙련도도 낮은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그야말로 설거지 하거나 식당에서 서빙하거나 물건 팔거나 이런 단순 노동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 질 낮은 서비스업 쪽의 일이 대부분일 건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시급 만원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그 직장에서 좀 더 최저임금을 조정해서 지금 현재 뭐 6,500원 안팎이면 이 최저임금을 뭐 한 8,000원으로 설정하든지 해서 일단은 정부가 1,500원씩을 보조해주는 부분이 오히려 그 당사자들에게는 노동에 대한 의욕을 갖다가 부추기고 또 영세 사업장에게는 한마디로 임금 비용을 낮추게 되는 효과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 되는데요. 작게 버는 사람도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게 해야 된다. 그 속에서 자신이 또 그 세금의 혜택으로 많은 돈을 갖고 갈 수 있게 한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보다 좀 더 많은 돈을요. 그걸 갖다가 느끼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니는 소득이 얼마 이하니까 세금을 아예 면세시켜 줄게. 이렇게 해버리면서 점점 세금은 소수만 내는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나중에는 국민들이 세금에 대한 인식이 세금은 돈 많은 소수만 내는 거야 라고 되면서 한마디로 이 납세의 의무에서 자신들이 면제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다수가 되어버릴 때 이 세금 제도를 운영하는 데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낭비하듯이 갈라먹는 복지 제도는 대부분 저는 줄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보육 육아라든지 무상급식에 있어서도 현재와 같은 이런 형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정의 소득 수준을 감안해서 그걸 파악하는 능력을 좀 더 강화해서 동사무소에서 유치원에 내는 애들 비용, 어린이집에 내는 비용도 쿠폰을 다르게 가격을 매겨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구입하도록 해야 되고 10,000원을 내든 5,000원을 내든 돈은 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애들 급식료도요. 한 달에 5,000원을 내든 한 달에 1,000원을 내든 내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50,000원을 내게 하고 근데 그걸 학교에서 파는 게 아니라 똑같은 모양으로 갖춘 쿠폰인데 동사무소에서 그걸 사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안 그러면 우편으로 구입하도록 만들든지 해서 이걸 애들은 위화감을 없애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저는 정의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줄인 복지 비용을 그걸 가지고 제가 볼 때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최저임금 수준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지원을 해줬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은 최저임금으로 한 달 내내 일을 해봤자 120, 30만 원을 받는다면 결국은 그런 보조금을 좀 더 받으면 150만 원, 60만 원, 7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면 그 사람의 삶에는 좀 더 나아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부의 이 빈곤을 바라보는 또 최저임금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자영업자 가계부채가 520조라서 1년 전보다 60조가 늘어났대요.
기하급수격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제2금융권 대출이 160조가 넘어서 3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의 이자 비용이 대출금리가 0.01% 오르면 연간 250%가 늘어나는데, 최근에 미국이 금리를 0.25% 올리니까 한국의 이 은행들도 금리를 갖다가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결국 자영업자들이 대출 금리를 감당을 못해서 이 자영업자 대출 520조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비율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21.4%가 자영업자입니다. 국민의. 그래서 OECD 평균보다 6%가 높은데요. 이런 자영업자들이 결국 지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전체 자영업자 부채 520조에 1인당 3억 5천만 원의 빚이 있다는 겁니다. 520조 중에 사업자 대출이 320조. 사업자 대출이 잘 안 되니까 나머지는 이 생활비 때문에, 사업자금 때문에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부분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520조 중에서 은행이 360조, 제2금융권이 160조, 상호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이 지금 20%가 넘게 급증을 했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위적으로 대출 억제하는 부분이 그러면 대안이냐? 이것도 대안이 될 수 없는데요. 정부가 지금 부동산 가격도 실 올라가도록 방치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런 자영업자 이 부채 증가의 급증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문재인 정권 5년을 절대 무사히 넘기지 못합니다. 터지면 이 정권 안에서 터집니다. 지금 가계부채도, 자영업자 부채도, 기업 부채도 문재인 정권 5년을 무사히 넘기고 우리는 그냥 늘리든지 말든지 눈 딱 감고 가자, 다음 정권에 터지지 않겠냐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정권에서 터집니다. 그게 IMF가 되든지 금융위기가 되든지 어쨌든 이 정권에서 그때처럼 터지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눈 감고 넘어갈 게 아니라 정말 내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진실되게 이 문제를 접근해서 해결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넘기려다가 못 넘기고 터집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가 무너져 가고 있다. 지금은 일시적으로 한국 경제가 2.3에서 성장률이 2.5로 올라간다, 어쩐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저는 한국 경제가 중국과 미국 사이의 정치적인 요인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몇 개 수출 대기업을 빼고는 나머지 대기업이나 중견회사들까지도 어려워져 가는 속에서 한마디로 방향성을 잃고 지금 헤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불황 속에서 한국이 과거처럼 수출을 통해서 잘 해나가기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점점 갈수록 지금 앞서 있는 분야까지도 중국이나 일본, 또 새로 신흥 개도국에 추월당하는 양상이 벌어질 거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한국 경제가 새로운 활로를 4차 산업혁명 어쩌고 하지만은 이런 부분이 되지 못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19.5%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빈곤층 가운데 5개 소득보장제도, 즉 기초연금, 공적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 고용보험급여, 즉 실업급여, 이런 부분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35.8%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5명 중에서 1명이 빈곤층이고, 빈곤층 3명 중에서 1명 이상이 소득 사회 안전망의 바깥에 있다라는 겁니다.
일할 수 있는 나이 18세에서 64세 가운데 실직한 빈곤층 가운데 제도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이 57.3%라는 겁니다. 실직한 빈곤층의 절반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별다른 정부의 복지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3년간 연속 빈곤층에 속하면 장기 빈곤력이 될 거고, 저게 하게 된 부분이 이 미국의 경제와 그 속에서 러스트 벨트라고 부르는 한 10여 개 주의 어떤 쇠락, 그리고 백인 노동층의 문제들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유럽의 거국 극자의 열풍도 예견을 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영국의 브렉시트나 영국 노동자층의 불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매달 며칠 뭐가 터질 거라고 제가 말을 하는 부분은 맞지 않을 수가 있겠죠. 제가 부동산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 했는데, 저는 정치권이 인위적으로 투기붐을 조장하고 이 재벌 건설회사라든지 기득권의 움직임을 반영해서 방치하는, 또 이 정부의 정책을 통해서 그걸 밀어주는 이런 부분이 없이 정말로 시장에 맡긴다면 저는 부동산이 머지않아 확실하게 붕괴할 수밖에 없고, 그 원인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 한국의 가계부채, 이런 부분들과 지금 한국의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더 이상 이렇게 비싼 아파트를 용인할 수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문제를 제기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럴 만한 여건이 되지 않고 계속 터지고 있는 정치 사회 문제를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저는 한국의 빈곤층이 20% 이상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뭔 한국의 빈곤층이 20%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제가 미국의 지금 빈곤층이 미국 인구 3억 2천만 명 중에서 제가 볼 때 1억 명이 빈곤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5천만에서 한 7천만이 빈곤층이지만은 통계에 잡히지 않은 빈곤층까지 합치면 1억 명은 빈곤층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요. 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서 한국의 빈곤층이 전체 인구의 저보고 어떤 분은 경제는 하지 마라, 이런 경제 잘 모르더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보면 볼 수 있겠죠. 제가 경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매달 달 뭐가 생길 거다, 이렇게 정확하게 점쟁이가 아닌 이상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한국 경제가 되어가는 모양새를 이렇게 짐작해서 이야기할 능력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당선되는 부분을 제가 오래전부터 말했을 때, 제 방송을 꾸준히 1년 전부터 말할 때 봐온 사람은 미국의 경제 문제가 트럼프 당선의 원동